요즘에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제가 책에는 대학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썼고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지도 썼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학벌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희미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학벌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이 희석되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건 예전에는 학벌 그러면 거의 100개의 가중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학벌이 한 80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학벌 안 좋은데 네가 어떻게 상위권에 가? 네가 학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그래, 네가 학벌이 좋지 않지만 네가 다른 분야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네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부 사례만 보고 이 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중퇴해서 최종 학력 그러면 대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진로교육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학에 못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었냐?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반에서 계속 1등을 했었고 저는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고 심지어 계속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사업을 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구르면서 일을 배우고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부족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제가 만약에 학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가만 살펴보면 거의 뭐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다 그런 대학교 나와서 졸업할 시간도 없이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나 한번 살펴보면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토스 창업자 같은 경우엔 서울대학교,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크래프톤 창업자인 경우에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 밀리의 서재 대표도 서울대학교 컴공 출신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사회에 여전히 고학력 선호 현상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학벌이 의미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기울기는 아직까지는 완만해요. 아직까지는 완만하고 왜냐하면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받았던 세대들이 아직 사회 전반에 골고루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완전히 희석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고학력이네 라고 했을 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사회의 분위기 역시 고학력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것과 예전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뭔가 고학력이라고 해서 얘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였다면 자네 그 대학 나왔어? 그러면 참 뭐든 시키면 잘하겠구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회에 고학력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학이 점점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이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학과가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 각광을 받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공들은 대학에 가야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을 리드하는 전공이 뭡니까? 4차 산업, AI 이런 전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전공들에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배울 수 있는 대학에 가야 돼요. 그런 전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너
어떤 대학 나왔어보다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 나왔어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지고 또 그런 학과에 좋은 교수진들을 가진 보유한 대학이라면 점점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은 4차 산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서 미중이 경쟁을 하고 유럽들이 자꾸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결국 선도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시대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의 판도가 그 조그만 드론으로 인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드론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 반도체들, 그다음에 자율주행들, 그다음에 센서들 이런 기술들이 다 4차 산업에 맞닿아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핵심이 될 거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대학밖에는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고 내가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선도한다기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학을 가야 인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대학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물에서 놀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인맥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좀 1차원 발상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옆에 둔다라는 건 그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의 인사이트가 넓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단순히 만남으로 인해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런 문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한 성공의 입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문을 두드리던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야 서울대 들어갔어? 고려대 들어갔어? 연세대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7차 교육과정을 거친 세대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전화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 네임밸류로 따졌다면 저의 시대를 좀 거치면서는 전공이 뭐냐에 이제 좀 더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좀 선호하는 학과 혹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학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유망 직종이라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망 직종이라는 거는 거기로 취업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로 가야 뭔가 우리 아이의 자녀의 돈벌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를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수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한 공대를 들어가고 이공계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이 불어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의 대부분이 사실 이공계 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의대 열풍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꾸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소득 순위를 내보면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그 고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의대를 제외하면 그 밑의 단계에서 의대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그 정도 급의 연봉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지금 나오는 분야가 이공계라는 거죠. 그럼 이 이공계를 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수학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그 분야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공계지만 수학 능력이 필요 없는 그런 학과를 골라서 가는 게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질학과 중에서도 현장조사가 좀 중심이 되는 학과라든가 아니면 생물학, 환경공학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주가 되고 알고리즘이 주가 되지 않는 뭔가 계산이 주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내가 뭔가 분석하고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 이공계열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전 입시 전략을 좀 활용해서 공부머리를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시 전체의 비중을 보자면 정시가 40%, 수시가 60% 정도 됩니다. 정시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을 보는 건 공부머리가 좋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시라는 건 조금 다른데요. 수시 모집이라는 건 요새 흔히 말하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오로지 수능 점수가 아닌 최저 정도의 수능 등급만 맞추면 나머지 변별력은 내가 학교에서 해왔던 생활로 판단을 받는, 그래서 학업적인 능력, 그다음에 진로적인 능력, 공동체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면 지방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소수 전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많은데 이런 전략들을 모른다면 내가 공부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정시 파이터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시에는 재수생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포함된 피지컬로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시 전략만 잘 세울 줄 알면 내 부족한 공부머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상향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전 진로 역량을 길러주면 됩니다. 이 실전 진로 역량이라는 게 앞에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잖아요.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을 때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기획력, 뭐 마케팅력, 그 다음에 뭐 말하는 능력, 글쓰기 능력.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사회에 나가도 뭔가의 졸업장이나 뭔가의 스펙 없이 그 본연의 능력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진로 역량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가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역량을 오롯이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 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초중고 대까지의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전 진로 역량은 이 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분야, 어떤 직종에 들어가더라도 다 써먹어지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서 학생부에 반영이 되고 세특의 기록이 되고 내가 하는 활동에 그것들이 녹아들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진정성이 실리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행특을 적거나 세특을 적을 때 이 아이가 기르고 있는 그런 실전 역량들이 반영된 그런 기록들이 남을 거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볼 때 이 친구가 되게 진정성 있게 진로를 탐색을 했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고 굉장히 뭔가 외부 활동으로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구나 라는 것들을 어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부머리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입시 진로에서 좀 달라진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입시 진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예전과 달라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1순위입니다. 학원가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신은 신이다.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 말은 사실 내신의 어떤 영향력, 수능 등급의 영향력, 성적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내신만 좋고 성적만 좋으면 학생부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졸고 뭐 어떤 활동에 참여도 안 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 풀고 있고 영어 시간에 국어 문제집 풀고 있고 그래서 내신도 잘 받았고 수학 능력 시험도 잘 봐서 수능도 좋게 봤어요. 그러면 학생부 상관없이 이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두 친구가 비슷한 어떤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건 이 아이가 진로 역량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드러났냐, 삶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태도들이 이 아이의 교과에 또 이 아이의 수행평가에 어떻게 녹아들었고 이 아이가 진로를 탐색하고 공부하는 데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연계가 되었는지가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대 그 보도 자료를 봐도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걸로 보여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3, 4등급에 머무르던 사람들도 사실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면 이 학생들을 뭘로 변별을 할까요? 이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학생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찾는 방식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예전에는 정답을 요구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 학생을 판단할 때 뭔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그 학생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혹은 면접 대비를 통해서 뭔가 모범적인 답안을 좀 줄줄 외우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의 방식이 뭡니까? 사지선다 주관식들이 다 정답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들 위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생활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답을 찾고 정답을 말하는 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는 입시 현장에서는 대답을 하는 주체가 입학사정관, 판단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난식으로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면접장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시의 맨홀 뚜껑이 몇 개일지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가 2분 뒤에 멸망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장 탈출할 수 있는 2인용 우주선이 있을 때 누가 타고 탈출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글로벌 대기업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문제였다면 이제 이런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 혹은 자기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학생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요구할까? 왜냐하면 이제 정답은 AI가 내려주거든요. 정답은 사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시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의 문제들,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무조건 하면 됐었던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펙 중심에서 진로 역량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스펙은 여전히 유리합니다. 유효하고요. 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은 일종의 뭐 보약 같은 느낌이었어요. 산삼도 넣고 뭐 탕귀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었으니까 야 몸에 좋은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 좋겠지? 나 이 정도로 몸에 좋은 건 다 넣었어. 난 보약이야 라고 어필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 오히려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 스펙을 도대체 왜 쌓았는데, 네가 그 외부 활동을 왜 했는데, 굳이 너한테 외부 활동이 필요했니? 학교 활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 네가 한 어떤 수행평가나 너가 한 교과 활동은 전혀 이 전공에 대한 너의 의지가 없는데 단순히 네가 소논문 써왔다고 내가 너를 높게 평가해줘야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과한 활동, 막 나열식의 활동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활동, 깊이 있는 활동, 또 진로가 탐색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입시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특히 그런 것들로 바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 선택 역시도 그런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네가 이 전공에 정말로 진심인 과목을 선택했구나. 너 우리 전공 들어오고 싶은데 왜 이 과목을 듣지 않았니? 정말 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